자, 안녕하세요. 예, 이번 강의는 저희 이제 교재로 보면은 509페이지에 있는 의료사고비 의료분쟁, 크게는 병원관리 파트 쪽을 이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이 이제 책에서 설명된 게 좀 적어요. 그래서 그것에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식들을 좀 더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PPT로 만들었는데, 이 PPT는 제가 이 클래스에다 올려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료과실과 이제 어떠한 형사상이라든지 뭐 이런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뭐 형사상이 있으면 뭐 민사라는 것도 따라나요. 근데 이제 그런 지식 자체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어, 그런 거부터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의료행위의 이제 적법 요건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수업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첫 번째 의료행위의 윤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법적으로 봤을 때 의료행위라는 거는 좀 특별한 행위죠. 자, 특별한 행위인데, 자, 어떠한 윤리성을 가지고 있냐면 자율성 금지 원칙, 뭐 악행 금지 원칙, 선행 원칙, 정의 원칙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자율성 금지 원칙이라는 거는, 의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사의 재량권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게 하나의 자율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의사의 재량권하고 좀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의료 행위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 어떠한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본인 마음대로 그냥 막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일단 원칙적으로 금지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것을 이제 의료인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의료의 특징 중에서 이 의사, 특히나 의사들이 하는 이제 의료 행위에 대한 재량권하고는 뭐 100% 일치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량권이라는 건 어떻게 범해진 정의 내에서 의사가 재량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지, 무조건 모든 게 그 의사들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다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율성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악행 금지 원칙이라 해서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의술을 행한다든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 악행 같은 거 이런 거죠. 내가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병원에 왔어. 위급한 걸로.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얘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좋지 않은 행위를 한다라든지 자기의 의료 기술을 이용해서, 당연히 그거 금지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의료의 행위에 가장 필수 요건이라고 보는 게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선행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선행 및 정의 원칙. 쉽게 해서 의료 행위라는 것을 제공할 때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이제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의사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한테 어떠한 악행을 행하려고 했느냐, 아니면 자율성이 이제 마음대로 막 자기 행동을 했느냐, 아니면 선한 의도가 없었느냐. 자, 이러한 것들을 먼저 본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만약에 어떤 악행이 목적이었었고 그런 게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는 모르는 사람한테 해주죠, 의료인들이. 그랬을 때 이러한 악행이라든지 뭐 마음대로 하는 행위라든지 뭐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의료라는 것은 선행이라는 것을 갖고선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행 원칙이라는 것이 본이 있고, 치료의 목적이라는 것은 의학적 적응성과 의술적 적정성이라는 것을 판단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의학과 의술입니다. 자, 의학과 의술은 다르게 본다. 뭐 다르다기보다 다른 개념이에요. 야, 무슨 얘기냐면, 의학은 여러분 말대로 책으로, 학문적으로 책으로 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맨날 이러잖아요. 이론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것처럼 이론적으로 책으로서는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의술은 임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임상적으로는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책에선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되거든. 왜냐면 사람마다 틀리고 환자들마다 다 틀리고 나이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과 의술이 100% 동일하게 매칭이 돼서 가진 않아요. 의학에서는 된다고 하지만 의술적으로는 무엇인가 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가 의학적 적응성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그것이 분명한 어떠한 에비던스,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행위를 하는 거, 근거 중심으로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지, 아니면은 의사가 감으로 막 하는지, 그러면 안 되겠죠. 현대 의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뭐가 있냐면은
근거가 있는 의학을 기본으로 해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의학적 적응성이에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되느냐. 그다음에 의술적 적정성이라 해서 그러면 행위조차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이 행위로서 이게 적정한 행위냐, 행위가 아니냐 이런 거를 판단을 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보시면 이런 거는 뭐 침습 행위 허용 여부, 침습이라는 거 중요한 얘기 했었죠. 첫 시간에. 침습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손을 대는 행위죠. 그래서 침습 행위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될 수 있느냐. 의료라는 거는 자 우리 몸에 손을 어차피 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청진기로 그 진단하는 것도 다 침습 행위예요. 일단 몸에 손을 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한 침습 행위의 허용 여부인데 보통 다 허용이 되지만 어디까지 허용이 될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뭐 이러한 질병에 관해서는 개복이죠. 뭐 배를 이렇게 째고서 수술을 안 하는데 그 의사는 뭐 특별히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났다라든지 그런데 이런 게 실제로 허용이 되느냐 의학적으로 적응이 되는 거냐 아니면 의술적으로 적정한 것이냐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침습행위의 허용 여부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의학적으로 승인된 방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게 의학적 적응성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승인이 돼야지 자기가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막 하는 자기가 기분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행위라는 것에 가장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갖춰지는 거는 이 앞에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일단 선행이라는 게 먼저 들어가 있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거, 지금 상태보다 더 나은 건강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그러한 치료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승인된 방법, 근거가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의학적 적응성이 있어야 되고 침습 행위 허용 여부 같은 걸 정하는 의학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의술적으로 이게 과연 적정할 것이냐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의학적으로는 배를 연 다음에 배에서 여기 있는 무슨 뭐 어떠한 좋지 않은 뭐를 뜯어내고 뭐 이렇게 되면 된다고 되어 있지만 현대 의술적으로 실제로 그 배를 개복을 해갖고 그렇게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 기술이라든지 지금 갖고 있는 의료기기 갖고는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했느냐 적정하지 않게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거를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는 환자의 진료 동의와 수락성이라는 게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환자가 진료를 동의를 했느냐, 수락을 했느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서 진료 동의서나 수락하는 그 사인을 받잖아요. 근데 환자가 의식이 없다라든지 이랬을 때는 보호자가 대신 해주죠. 그 업무를. 예, 보호자가 해주고 그리고 보호자도 없어요. 갑자기 길에서 뭐 행여 환자처럼 쓰러져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락도 안 되고 근데 급해. 그랬을 때는 응급으로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의료진들이 판단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의 진료 동의와 수락성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어떠한 위험한 행위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가능한 행위이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흔치 않은 것이다. 그러면은 환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이러한 게 있고 이러이러한 거 했을 때 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하시겠느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의하고 수락하고 사인을 하는 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료와 관습적인 묵계라든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여기서 진료와 관습적인 묵계라는 거는 진료를 하고 관습적으로 묵게는 입을 닫는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냥 관습이죠. 쉽게 얘기하면 관습적인 모습을 하는 거죠. 이런 걸 예를 들면은 환자가 의식이 없었을 때 보호자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의료인들이 그 상황에서는 이 환자를 깨어나서 무엇인가 진료 동의를 받기에는 이 환자의 목숨이 더 생명의 위급해지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묻게요. 관습적으로 의료인들이 판단하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진행을 시킨다든지 이런 게 이제 관습적 묵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음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앞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의료 행위에 이제 형법적 성격이 있어요. 자, 법에는 의료 행위 그 형법하고 형사가 있고 민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형사 사건, 민사 사건 이렇게 나눌 거예요. 자, 형사 사건은 어떠한 중대한 범죄를 일으켰어요. 범죄를 일으켜서 공권력으로 벌을 주는 게 형사 사건이고 민사 사건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그 손해를 발생시킨 거야. A가 B한테 손해를 입혔어. 그러면 B가 A한테 뭘 하는 거다? A가 B한테 입힌 손해만큼 배상해 주는 거. 이런 거를 민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형사하고 민사의 가장 큰 차이는, 형사라는 것은 어떠한 중대한 사회에서 금지시키고 있는, 예를 들자면 폭력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되는데, 그러한 사회적 악행위를 통해서 공권력, 쉽게 해서 검사죠. 검사가 기소를 하는 거여서 공권력이 벌을 주는 게 형사고, 민사는 합의를 하는 거예요. 손해 본 거를 메꿔주는 게 민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의료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민사로 거의 보통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환자들은 억울하니까 형사 사건으로 끌고 가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의료 행위에 어떠한 형법적인 성격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먼저 봐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의료행위의 형법적 성격이라는 거는 형사법적 성격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회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중대한 잘못을 했다라는 것, 그런 거를 이제 의료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의료행위라는 거는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하는 의료행위의 근간에는 선한 행위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도 의사를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뭐만 좀만 해서 환자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뒤집어 써라, 그렇게 하면 아무도 의사들이 중증 질환이라든지 이런 데 치료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들은 특별하게 보호를 해주는 것이 있죠, 법적으로. 예. 왜냐하면 이들은 선한 행위를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었을 경우엔 당연히 형법적으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러한 의도적으로 환자를 망치려고 하는 의사들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화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무슨 실수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 손해가 나는 거를 배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자, 의료 행위의 이제 정당성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관습법설, 의사의 업무권설, 뭐 상해 고의 결여설, 정당 행위설, 뭐 피해자 승낙설, 뭐 구성 요소 해당성 조각설, 뭐 여러, 이거는 이제 법에서 쓰는 용어들인데, 이렇게 했는데 요거 이제 복잡한데 요거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의료 행위가 결국은 정당하다라는 근거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행위라는 것 자체는, 가장 첫 번째는 의료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환자한테 어떠한 피해를 입히려는 목적성이 없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라는 것은, 의료인들은 무엇인가 이 의료 행위를 통해서 환자한테 피해를 입히고자 이런 행위를 했냐,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 행위의 가장 큰 정당성이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피해자가 승낙을 하고 이런 것들 다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의료인이 어떠한 악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고라는 것이에요. 사고인데 그 사고에 대해서 사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당연히 이해가 되고. 자,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료 분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의사가 잘못하고 의료 분쟁으로 간다, 그것이 아니라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자, 그다음에 보시면, 의사의 정당 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가,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는데, 의사가 어떠한 정당하게 어떤 의료인으로서 해야 되는 행위 자체가 환자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에,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결정권을 침해하느냐. 그러니까 뭐 이거, 여기에 이제 질문이 발생한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람들이 자살을 하려고 그래. 자살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살하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리에서 떨어지는 거를 말렸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은 뭐예요? 죽으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말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렸죠. 그러면 자살하려는 사람이 고소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유효하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죽지 못하게 해서 내가 정신적 피해가 발생을 했다. 손해배상해라. 이런 식으로 말이 되냐는 거죠. 안 되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환자가 실려왔어. 그런데 의식이 없어. 그런데 동의를 못 받겠어. 없어, 주변에. 보호자도 없고 급해. 그래서 수술을 했어.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 누구 마음대로 수술하래. 내 결정권을 왜 침해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관습법적으로 봤을 때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의료행위,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놓기 때문에. 의료행위가 상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가라고 물어보죠. 자, 의료행위가 상해죄의 구성 요건, 이건 무슨 얘기냐? 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바늘로 찌르고 칼로 째고 하잖아요, 실제로. 예. 뭐예요? 이게 의사가 아니라 조폭이 하면은 완전히 살인 미수 및 뭐 폭행죄가 되겠죠. 상해죄가 되겠죠. 예. 그런데 의사가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아니고 의료인이 하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 상해죄 구성 요건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는 행위는 똑같아요. 하는 행위는 똑같지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근데 왜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게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하면서 다르냐, 일반인이 해서 다르냐 이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의료인이 만약에 하더라도 악한 마음을 품고 한다라면은 그거 자체는 뭐가 되냐면 상해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상해죄 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의료인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얘기지만 선한 의지라는 것, 생명을 더 구하려는 것, 더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치료를 하기 위한 어쩔 수 불가결한 행동이다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상해죄 구성 요건이 일반적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상해죄 구성 요건이 되느냐, 뭐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느냐, 자, 이런 어려운 말들을 쓰지만 본질적인 걸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본질은 뭐예요?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했다가 어떠한 악결과가 나타났다. 악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죄를 다 묻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발점이 틀리기 때문에 시발점이 선한 의지였냐 해치려는 의지였냐. 그래서 실제로 뭐 살인죄니 아니면은 업무상 과실 아니 그냥 과실치사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과실치사니 아니면 살인이 뭐예요? 살인죄라는 건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고 과실치사는 실수로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뭐냐 자, 그 범죄를 일으켰다고 하는 사람한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깡패하고 의사하고 같으냐는 거예요. 다르죠. 예. 똑같이 칼을 들고 설치지만 깡패는 뭐야? 상해죄를 입힘으로써 남을 다치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무슨 이익을 취득하는 거라면 의사는 그것이 아니라 같이 칼을 들고 돈을 벌지만 생명을 살리는 목적으로 칼을 든 거기 때문에 상해죄 구성 요건이 깡패는 당연히 해당이 되겠지만 의사는 되지 않는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자, 법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기분에 내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논리 관계에 의해서 설명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의료행위가 이제 형법상 정당하려면 무엇이 이제 있느냐면은 당해 의료행위가 치료 목적으로 행하여지든지 객관적인 경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치료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료행위가 치료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다. 다른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형법상 정당하려면 치료를 하는 행위여야 된다. 객관적인 경향이 있어야 된다. 이 환자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위해서 치료를 한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당해 의료 행위가 의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 가장 중요한 거죠. 의료 행위가 의학적인 근거라 그랬었잖아요. 제가 근거 중심이라 했었잖아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어야 된다. 예. 그런 행위가 있어야지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의사가 어떠한 행위에서 악결과가 초래를 했을 때.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행위라는 것은 의료 행위라는 것은 의사들이 막 하는 행위가 아니라 기존의 의학이라든지 일반적인 어떠한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다 허용이 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환자의 승낙하에서 행해야 되는 게 원칙적이에요. 원칙적으로는 환자가 승낙해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급한 상황일 때는 이렇지 않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거는 그냥 농담을 하는 거고. 자, 뉴스 보도 뭐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옛날 건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과실범의 이제 구조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의료 사고
의료 분쟁에서 사고는 대부분이 뭐로 발생하냐면은 어떤 의도를 갖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로서 발생을 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과실범이라는 거는 형법 제14조에 이렇게 얘기해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태만함은 건 주의를 깊게 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가져야 되고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경을 못 쓰므로 인해서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그러니까 그것이 안 좋은 악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지 못한 거죠. 행한 사람이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처벌한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의를 태만해 갖고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가 실수를 한 거, 내가 몰라서 실수한 거는 일단은 범죄에서 빼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몇 개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하지,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모르고 하는 그러한 것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형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민사적으로는 그거 손해배상은 해줘야 되겠죠. 자,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제가 옛날에 그 대학 입시 때 대학에 이제 입학 그거를 알려고 갈 때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인터넷이 이렇게 활발이 안 됐죠.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해도 인터넷이라는 게 제가 대학 들어가면서 이제 막 활성화가 됐거든요. 자, 이랬을 때 대학 그 각 대학 앞에다 붙여놓기도 했었어요. 그 합격자 발표 그거를 전화로 보통 이제 물어봐서 했지만 붙여놓기도 했단 말이야.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뭐 학교 앞에 뭘 그걸 보러 갔었어요. 갔다가 겨울이잖아요. 눈하고 얼음이 있는데 미끄러져 갖고 앞에 있는 사람, 그때 여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를 발로 걷어차면서 넘어졌어요. 일부러 한 거 아닙니다. 그래갖고 그 여학생도 같이 넘어졌거든.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죠. 근데 만약에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재수 없어서 뇌진탕으로 만약에 죽었다든지 아니면 크게 다쳤다든지 그러면 제가 살인범이나 이런 것이 될까요? 살인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네. 미끄러운 것에 대한 과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실수로 넘어졌는데 마침 재수없게 부딪혀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책임을 막 물린다는 것 자체는 원래 말이 안 되죠. 예. 그리고 또한 한 번은 또 옛날에 출근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버스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타면서 손잡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했어요. 그래서 손잡이를 못 잡았어요. 못 잡고 손으로 뒤통수를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자였어요. 키가 이렇게 낮아서 그런지. 그래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는데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막 밀려서 저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타니까. 자, 이랬을 경우에 만약에 다쳤다. 그럼 이게 폭행죄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가장 큰 거는 뭐가 없기 때문에 나의 의지가 없잖아요. 이 사람을 해하려는 의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실범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는 처벌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과실치상죄와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는 게 있어요. 과실로 인해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법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실수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다쳤다. 그러면 형법 266조 1항에 따라서 과실치상죄라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업무상 과실은 업무상 일하다가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에 그 가해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형벌을 업무상 잠깐만 이거 뒤로 넘어갔지. 업무상 과실치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과실치상은 실수로서 상대를 다치게 하는 그 죄예요. 그런데 과실치상과 업무상 과실치상은 과실은 그냥 단순 과실, 업무상 과실은 일을 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 갖고 사람을 다치게 한 거. 이거는 거를 업무상 과실치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의료에서 의료 분쟁이나 의료 사고는 보통 단순 과실치상보다는 업무상 과실치상이 대부분이죠. 의사가 본인을 업무를 하는데 주의를 게을리해 갖고 나오는 사고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에 대한 것을 판단하냐면은 주의를 얼마나 게을리했느냐, 업무하는 동안 게을리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형사상 과실 내용에 또 이렇게 있어요. 형사상 주의 의무의 내용, 예견예 의무, 결과 회피 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형사상 주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예견의 의무예요. 자, 의료인들은 예견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행위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견을 해야 되는데 그 예견을 하지를 않았다. 그러면 뭐가 되죠? 형사상 과실의 어떠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거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료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분쟁으로 나가갔어. 분쟁으로 나갔을 때 무엇을 따지느냐? 의료인이 의사가 예견의 의무를 제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두 번째, 결과 회피의 의무는 이 행동을 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의무를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회피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결과 회피 의무는 악결과에 대한 회피 의무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회피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만 위반해도 과실로 인정이 돼요. 예견의 의무를 나태히 했느냐, 결과 회피 의무를 소홀히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과실 인정이 들어간다는 거죠. 통상의 의료인이 정상적인 기술주의 의무, 이건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예견 및 결과 회피 의무라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어떤 초천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초천재 의사들은 예견이나 결과 회피 의무가 일반 의사들보다 한층 수준이 높겠죠. 그러면 그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사고가 나면 모든 의사들이 다 과실이 인정이 돼요. 아니면은 꼴찌 잘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엉터리 의사들의 예견 의무나 결과 회피 의무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것도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상의 의료인의 정상적인 기술이나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 얘기는. 그것이 기준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의사들은 예견 및 결과 회피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당신은 그런 걸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과실 내용이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분막이 샥손 사용을 통한 약간의 상해 뭐 이런 걸 예를 드는데 자, 아기가 태어나는 데 있었고 샥손이라는 게 있어요. 샥손이 진공청소기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 영화 중에 그 세월간이들 있죠. 거기 보면 나중에 아기 낳잖아요. 그 주인공 그런 영화 있어요. 좀 웃긴 영화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의 뭐 애인의 언니죠.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데 막 그 정전이 되고 그래서 뭐 걔네들이 뭐 진공청소기 갖고 이 샥손 분만을 하는데 자 인공분만기 샥손이라는 게 아기 머리를 이렇게 찝어갖고 빼낸단 말이야. 그랬을 때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어떤 아기가 분만을 하다가 만약에 상해를 입었다. 상해를 입었을 때 이제 분쟁으로 발생을 하겠죠. 자 분쟁으로 발생을 했을 때 이 샥손 사용이 정상적이었느냐. 정상적으로 사용을 했는데도 만약에 특이 체질이라든지 아기가 뭐 이런 거냐 아니면 의사가 정말로 잘못했느냐 이런 걸 갖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상해가 일어났다고 무조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통상의 의료인이 정상적인 기술주의 의무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가장 핵심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시간이 좀 그러니까 잠깐 끊었다가 민사상 과실과 형사상 과실을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